맞습니다. 좌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 판매자일까요? 아니에요. 투약자예요. 그럼 판매자들은 왜 못 잡는 거예요? 텔레그램 판매상을 추적을 한다 그러면 6개월, 1년을 해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요. 아직 얘네들이 완전 베일에 가려져 있고 텔레그램으로만 하고. 정보에 대한 그 있어요. 매일 있는데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매뉴얼만 있다는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스물아홉 청년 이태승 씨. 디자이너를 꿈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친구가 뭐 좋은 게 있다 하면서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한번 더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제가 막 사본 거죠. 호기심으로 시작된 선택. 그 끝은 중독이었습니다. 지금은 필로폰 투약 소지 구매 이게 10월 21일 날 제가 긴급 체포가 되었어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적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태승 씨. 그런데 그가 또다시 마약을 구입합니다. 구입 경로는 텔레그램 마약방입니다. 이 사람이 판매자예요. 40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자기 본인 뭐 지갑 주소로 보내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하라는 마약상.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필로폰 0.5g을 구매한 거예요. 확인되면은 이제 좌표 보내줄 거예요. 송금이 확인되면 마약을 숨겨둔 주소, 즉 좌표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좌표. 어디? 보시면은 뭐 요런 곳에 여기 206동 가면 라인 아, 이 안에 한 구입하는 데까지 시간 몇 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불과 몇 분 만에 거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마약을 구입한 이유가 경찰의 부탁 때문이란 겁니다. 형사님들께서 너 이렇게 불구속 됐다고 막 뭐 하지 말고 너 열심히 수사 협조해라. 뭘 해달라는 거죠, 정확히? 뭐 이제 좌표를 결국에는 받아달라는 거죠. 좌표를 이제 뭐 그 사람한테 구매를 해서 구매한 물건의 좌표를 받으면은 뭐 물건도 압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판매하는 사람의 이제 그 던지기 하는 사람들의 신원도 CCTV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뭐 지문 감식이든 CCTV든 뭐 아무튼 정확한 방법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추가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사람을 잡을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담당 수사관과의 대화 내용. 좌표 안 왔니? 네. 경찰이 피의자인 태승 씨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마약 위장 구입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게 좌표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보내드린 거. 그래서 지금 몇 번 하신 거예요, 좀? 오늘이 이게 세 번째예요. 구매를 한 건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41만 원 보냈었나? 그랬던 것 같고요. 이번에 47만 원 보냈으니까 90만 원 조금 안 되게 쓴 거죠.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 이른바 야당으로 불리는 활동을 해온 겁니다. 조금 전 받은 좌표도 수사팀에 전달됩니다. 태승 씨의 말이 사실인지 좌표를 따라가 봤습니다. 마약상이 알려준 곳은 수도권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 이런 곳에 정말 마약이 있을까?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 인적 드문 고층 비상구입니다. 마약상이 알려준 곳은 뜻밖에도 화재 경보기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마약입니다. 필로폰을 0.5g으로 소분해 안쪽에 붙여둔 겁니다. 마약을 다시 제자리에 숨겨놓고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단지에 승합차 한 대가 보입니다. 망설임 없이 마약이 은닉된 곳으로 향하는 이들. 마약을 수거하는 듯 보입니다. 훨씬 넘어간다고. 훨씬 넘어도 이게 거침밥까지 해가지고 조립하기가 쉽지 않지. 80 넘어야 좋겠어. 80만 방법이 조금 아니야.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한 뒤 탐문 수사까지 끝내고 돌아가는 이들. 이들이 향한 곳은 서울의 한 경찰서. 마약 수사대였습니다. 두 달째 마약을 끊었다는 태승 씨. 마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약을 다시 하고 싶어지진 않을까. 근데 거래하시면서 갈망 같은 거 안 일어나요? 사실 일어나죠. 지금 텔레그램이라는 것도 핸드폰에 깔려 있으면은 보면은 이제 약이랑 연관이 지어지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판매자랑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뭐 하면서 저도 느꼈고, 내가 또 한 번 더 연락하면 그 사람한테 바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봤을 때 되게 갈망 요인이 되거든요, 그게. 근데 그런 위험한 마약에 다시 빠질 위험에도 수사에 협조하는 이유. 재판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투약자들은 재발을 안 하고 회복을 해가지고 정상적이고 좀 이게 이해관계가 딱 맞잖아요. 누구는 실적이 필요한데 누구는 공적이 필요해요. 근데 둘이 같이 힘을 합치면은 둘 다 그걸 얻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실적이 필요한 사람은 너 공적 필요하지, 같이 하자 할 거고, 공적이 필요한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하고 이렇게 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절박한 사람이면은 사실 걸릴 수밖에 없는 트릭인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일을 겪은 피의자는 또 있었습니다. 그 역시 재판을 앞둔 상태. 경찰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누구랑 같이 했는지, 누구한테 팔았는지 그거를 계속 말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상선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알고 있긴 했었거든요. 개인적 사항이나 막 이런 것들. 근데 완벽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움직일 수가 없다. 자꾸 그 사람 집에 이제 가서 약사진을 찍어오던가, 아니면 제가 받는 그 장소 가서 미리 문자로 자기한테 연락을 해주면 그때 가서 잡겠다.
그냥 솔직히 저는 중독자라서 눈앞에 보면 이제 좀 힘들긴 한데 그거를 눈앞에 보는 순간 아니 사러 가는 순간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접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만약에 그 약을 또 보게 되면 또 할까봐. 좋은 마음으로 공적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못 견디고 자기가 바로 한 그런 케이스도 보긴 했었어요. 또 실질적으로 그게 눈앞에 약이 있으면 네. 유혹을 떨쳐내기 쉽지 않나요? 솔직히 기억만으로 미치는 게 마약인데 눈앞에 보이는데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회복을 해야 되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앞에 약이 보이면 버틸 수 없다는 말. 중독의 현실입니다. 수사 협조를 할 경우 피의자는 다시 마약 거래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을 끊으려는 이들에게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람 대 사람 거래니까 만나서 거래하는 방식이니까 그것만으로도 수사 협조가 됐는데 이제는 모든 상선이 이제 뭐 인터넷으로 들어가 있고 텔레그램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수사 협조로는 이제 그 다른 약물 사용자들이나 약물 판매자들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피해자들이 직접 다시 거기에 노출이 돼서 마약을 사는 형식과 똑같은 방법을 취해야 되는 지금 구조가 된 거예요. 보호된 장소,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지 검찰 수사관실이라든지 절차적으로 좀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도 계속 거기에 노출이 되면 이 사람이 갈망이 일어나고 다시 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약물의 갈망 이런 것들이 쌓이다가 보면 터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아무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약 범죄를 다룬 영화에서 수사관에게 정보를 넘기는 인물, 속칭 야당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야당은 원래 정치 용어지만 마약판에선 수사기관에 마약 범죄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하는 정보원을 뜻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마약 범죄에 깊게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내부자이거나 공범이거나 사건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죠.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마약 투약 피의자에게도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 이른바 야당 협조를 요구받았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왜 수사기관은 단순 투약 피의자에게까지 정보를 요구했을까요? 속칭 야당을 제안받은 투약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30년 동안 마약에 의존해온 최기동 씨. 7번의 구속, 3차례의 수감 생활에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저는 여기잖아. 그 발에 맞기가 제일 혈관이 저는 이제 다 막혀가지고 여기를 많이 하죠. 여기도? 여기죠. 이게 안 되니까 여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버렸어. 이게 보면 이게 혈관이 이게 막혀 있잖아, 진짜. 어디가요? 이게 어떻게 놓을 수가 없잖아. 안 보이잖아, 잘. 혈관이 없잖아, 지금. 이 흉터는 뭐예요? 이게 주사가 안 들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 마약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놀랬지. 와, 저 사람은 구력이 엄청나는구나. 뭐 상선도 날 보자마자 형 인정했습니다. 진짜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더니 저 약을 준 게 그 친구가 저 약을 준 거예요. 2달 전, 그날도 마약에 취해 기억을 잃었습니다. 차 앞에 부닥쳤어요. 지금 다 그다가 고친 거예요. 지금 다 내려앉았던 거. 저는 여태까지 차 사고나 내면 아는데 그게 다 약하고 졸피뎀 먹어서 사고 난 거예요. 저 차 사고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제 기스 조금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수리한 거예요. 수리한 거만큼이에요. 여기 깨져 있네. 네, 다 깨져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약을 내가 한 거예요. 하고 나서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잔 거예요. 이렇게 잠이 거예요. 이렇게 잠이 드니까 어디에서? 여기 땀바닥에서.
주민 신고로 체포됐고 혈액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하루 이제 유치장에서 하룻밤 자고 그쪽에 저한테 조건을 내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정신에 그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약 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죠 뭐. 그 사람들을 이제 뭐야 신상 같은 걸 알려줘야지 다. 조사 끝에 마약 투약 2건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수감되면 생업이 무너질 처지. 수사 협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그 누구야? 네. 그 집은 내가 알아요. 어디예요? 역 쪽 뒤쪽에 사는 것 같아요. 문자로 좀 남겨줄 수 있어요? 주소는 몰라요. 주소는 모르고 지금 가봐야 돼요. 본의 아니게 사실 지금 사건을 최대한 우리가 네. 늦게 송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집 주소 정도는 확인을 해주면 네. 사건이 좀 천천히 진행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구속 시점이라도 미루려면 수사에 협조해 공적을 인정받아 보라는 겁니다. 원장님, 우리 또 저 이 공적서 이런 건 좀 올려주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뒤에 지금 좀 이른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집 예. 주소 정도만 확인을 예, 해주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게요. 예. 네. 아주 다시 약속. 한번 통화하시죠. 예, 통화하시죠. 예. 네. 그도 과거 누군가의 제보로 체포된 경험이 있습니다. 마약을 끊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적발될 수 있는 상황. 굳이 내가 이걸 잡을 필요, 알려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내가 할 일이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여기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 맞는 것 같아. 아닌가?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맞는 것 같아. 이 집이었던 것 같아. 고민 끝에 공범의 정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함께 투약했던 장소를 찾습니다. 공적서나 뭐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그 양형자료에 또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일단 이렇게 해야지만이 저와 단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전하게. 마약 사건의 피의자가 다른 마약 사건의 수사에 협조해 다른 검거로 이어졌을 때 그 공적은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수사 협조 내용을 공적서로 정리해 사건 기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형량 판단의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어떤 제보로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몇 명이 구속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적서가 날라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일반적인 수사 협조인지 아니면 특별한 수사 협조인지 법원이 평가해서 감형을 하는 거죠. 공적서, 즉 협조 기록으로 형량이 반드시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양형 기준상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제보를 하면 그럼 너의 범죄 몇 개는 내가 송치를 안 하겠다. 혹은 검찰이 수사권을 다 갖고 있던 시절에는 기소하지 않겠다. 문제는 이제 이게 공식적인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암시장 같은 게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허위 제보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마약 투약 사범으로 최근 출소한 28세 현진 씨. 출소 직후 재활센터에 들어가 단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구치소에. 나온 지 얼마 됐고? 저 5일. 아 그래요? 하고 싶진 않아요. 하고 싶죠. 이제 꿈에서 자꾸 마약을 하는 꿈을 꾸고 나면 이제 하고 싶다 이랬지만 그냥 또 잊어버려야지 이러고 있고 가족 생각하고 그러죠.
현진 씨도 과거 형량 감경을 기대하며 공범을 제보했고 이번엔 반대로 제보를 당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친구가 이제 같이 하지도 않은 케타민이랑 합성 대마를 같이 이제 했다고 이제 저를 내려가지고 그거 부인 중인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요, 제가 그 친구를 제가 먼저 내렸어요. 대마. 그래서 이제 걔가 나중에는 이제 뭐 형사들이 내릴 사람 없냐 했겠죠? 얘 마약하는데 나랑 같이 했다. 근데 저는 걔랑 같이 안 했거든요? 근데 걔가 그걸 같이 케타민을 자기랑 했다고 신고한 거예요. 저를 내린 거예요. 그렇게 사건이 3개 지금 남았대요. 검사 조사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받은 경찰 조사, 일종의 위장 수사 협조를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형사님 안녕하세요. 네? 형사님 저 약하는 애, 마약하는 애 내리면 그 50만 원 주신다고 하신 거 그거 뭐 있어? 진짜예요? 보상금 줄 수 있어? 형사님 그러면 네, 그 대신 네. 근데 네. 네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걸 봤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들었다 이건 안 돼. 알겠어요, 형사님. 전화 드릴게요.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을 이제 자기한테 소개를 해주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누구랑 같이 모텔을 갔어요. 그래서 얘는 마약을 하고 난 마약을 안 하고 신고를 하면 5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마약을 하는 애랑 같이 갔는데 같이 이제 주사기를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걔는 하고 난 안 하면 의심받지 않겠냐 이러니까 그럼 바로 신고를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라. 그럼 그 친구가 먼저 하면 바로 드지 닥치겠다 이렇게 막. 하지만 경찰이 이런 제의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약자만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투약자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고 공범 같이 한 사람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실제 구매하는 거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대화만 하는 상황이라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아무래도 판매하는 얘보다 더 많으니까 투약자가. 근데 실적은 판매자를 잡는 게 좀 나아요? 아니면 투약자를 잡는 게 좀? 판매자 훨씬 낫죠. 근데 이제 판매자 잡으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내가 한 10명한테 팔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자기가 범죄 혐의가 더 생기잖아요. 오히려 있으면 좋죠.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저희도 실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뭐 청에서 기획 수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저희 조그마한 소단위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이런 수사 방식이 마약 수사의 방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투약자들이 그렇게 많으면 비례적으로 판매자들도 많이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판매자들이 없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텔레그램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볼 수 있고 사실 보기도 이제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잡기는 이제 어렵고 사실은 대부분 다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있고 국내에 안 들어오고 드라퍼들 쓰기도 하고 안 잡히기만 하면 된다. 잡혀도 그 판매자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자기네들이 잡혔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총알바지로 씌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형량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A4지 한 장에 그 사람한테 약을 사간 사람이 쫙 나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투약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송치 건수에 더해서 마약류를 얼마나 압수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서해 실적이 정해지다 보니 아무래도 그렇게 공적부를 작성해주는 식으로라도 다른 범죄자들을 많이 잡으려고 하겠죠. 모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경찰관들은 송치 건수에 따라 실적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쉽고 빠른 사건이 좋죠. 마약 범죄는 흔히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불립니다. 범죄자가 곧 피해자이기 때문에 신고나 고소가 거의 없고 외부에서 범죄를 인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칭 야당, 정보원은 마약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숨은 조직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정보원은 보통 자신보다 약한 고리를 먼저 말하게 됩니다. 때문에 수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단순 투약자나 소매상 위주의 수사로 이어지면서 판매 조직의 상부까지 닿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정보원 중심 수사는 성과를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핵심까지 닿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수사 방식이 단순 투약자들만 잡아들일 뿐 근본적인 공급망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약의 유통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한 남자. 패션 사업을 하던 조 씨는 마약 판매 딜러가 됐습니다. 라는 방역과 뭐 하루에 10g, 20g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했는데 잠을 못 잘 정도로 계속 이제 문의가 와요. 딜러들이 이제 광고를 유통망의 하위 단계로 구매자를 모아 광고하고 판매하는 역할입니다. 처음에는 투약을 이제 우연하게 인터넷으로 접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접해서 투약을 하다가 이제 구조를 보니까 이제 장사를 하던 사람이니까 마약을 팔면 좀 돈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돈의 유혹이 좀 크잖아요. 제가 옷 장사를 할 때 100의 힘을 썼다면 똑같은 돈을 벌려면 마약 장사를 하면 10이면 되거든요. 본인은 물건 어디서 받았어요? 저는 이미 밀수돼 있는 팀에서 저한테 물건을 준다고 해서 받아왔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고요. 동남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1g에 8만 원 정도에 받아왔었어요. 그래서 한 50만 원에서 60에서 팔았죠. 하루에 그럼 많이 팔리지는 않나요? 50g까지도 팔아본 것 같아요. 한 3천만 원 정도죠. 점조직으로 나뉜 유통망. 단계마다 역할이 달라 서로를 모르는 구조입니다. 아래를 잡아도 상선까지 닿기 어렵습니다. 이제 어느 해당 주소지에 물건이 들어오면 수거를 해서 이제 밀수팀에서 수거를 해서 이제 뭐 1kg, 2kg 이렇게 수분 이제 그거를 이제 뭐 100g, 200g 뭐 이렇게 소분을 하고 그거를 이제 약간 큰 딜러들한테 이제 넘겨서 그 딜러들이 1g씩 소분을 해서 드랍을 하면 그 1g으로 드랍된 거를 직접 팔거나 아니면 좌표 딜러들한테 뿌리는 거죠. 5달 만에 검거된 조 씨. 교도소에서 자신이 팔던 마약의 끝을 처음 보게 됐다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후회를 했던 게 교도 들어가서 1년 정도 있을 때였어요. 이제 60이 다 되신 형님이 하나 계셨어요. 피를 보는 마약은 절대 끊을 수 없어. 나는 나가서도 그냥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잠깐 생각을 했죠. 내가 죄책감 없이 판매를 했던 사람들한테 이게 정말 모습지를 산 거구나. 밀수에 들어오는 걸 빨리 차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선을 빨리 잘라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보다는 그냥 계속 오프라인에서 뒤에 판매를 하는 사람들만 계속 잡아내고 거기서 얘네 잡으면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아예 그냥 애초에 그 윗선을 끊어내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판매상이 잡혀도 공급망의 핵심은 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 믿습니다. 검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매일 있는데 안 잡힐 자신이 그러니까 뭐 최대한 이제 뭐 그냥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매뉴얼만 지키자는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네. 텔레그램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하면 네.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걸리지 않게 이제 하는 방법이 많아요. 뭐 라우터를 쓴다던가, 고정 IP가 아닌 이제 유동 IP로 바꿔가지고 이제 IP 추적 자체가 안 되게 2중으로 3중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걸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텔레그램 자체가 이제 서버도 이제 해외에 있고 수사 협조도 안 되게 만들어버린 그런 회사니까 저희는 이제 곰이라고 표현하는데 경찰들은 걸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근데 왜 곰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좀 곰이 좀 둔하잖아요. 좀 포악하긴 한데 좀 둔하고 이제 곰이라고 좀. 이른 아침 마약 밀수 용의자를 추적해온 수사관들이 길을 나섭니다. 여기는 이제 2주 전부터 대구에서 수장을 시작했고 범인을 추적하다 보니 경북 경산까지 해서
지금 경남 양산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약 2주 전부터 계속 잠복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잠복을 끝내고 용의자 체포에 들어갑니다. 국제 우편을 통해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밀수한 혐의입니다. 그 세관에서 이제 마약이 밀반입된 거를 적발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마약을 압수를 하고. 사인펜으로 위장했지만 그 속엔 잉크 대신 마약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국내 판매 시도도 포착됐습니다. 요 마약을 이제 수취할 예정이었던 피의자를 추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서 지금 거주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 검거를 위해 현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용의자 검거를 앞두고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 안 됐으니까 그때 머리가 좀 짧아서 아마 이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인하면 그 다들 그 지금 현재 요 인상착이랑 그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잠복하면서 긴장 늦추지 말고 진입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명확하게 좀 확인하도록 하자고. 용의자가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기다려. 아직 들어가지 마. 장미 들어갔어. 마약 밀반입 혐의로 지금 체포하는 거예요. 영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액이 있고 진술 거부할 수 있고 체포 적부심 청구할 수 있어요.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베트남 국적의 용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증거물을 찾기 위한 현장 수색이 이어집니다. 외국인 용의자와의 소통을 위해 통역관을 연결했습니다. 너 자꾸 모른다 하지 말고 확실히 얘기를 해. 알고 왔으니까. 너 대구에 사인펜 받으러 갔지? Em lên đây cho cô em chơi với bạn em gì ạ? 거기 올라가서 친구 집에 오러 갔대요. 봐봐. 얼굴 보고 얘기해. 왜 거짓말해? 거짓말 안 한다며. 거짓말 안 한다며. 아니에요. 그 친구 그냥 하루에 와서 놀러 왔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들어오려다 경찰을 보고 달아난 겁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 Bài trang trên Facebook tôi mới chụp lại để nói với em ấy là không nên. 번역 어플까지 동원됩니다. 저 친구가 마약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한 뒤에야 검거 작전이 마무리됩니다. 수사를 주도한 이들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 출범 4달째인 마약합수본은 밀수와 유통조직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관세청, 국정원 등 8개 기관의 정보를 모아 단절된 점조직 수사를 함께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이제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또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는 전부 다 이제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를 검거를 하더라도 다음 사람 이거를 또 유통을 했던 공범을 검거를 할 때 이 끊겨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저희 쪽에서 이제 그런 걸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뭐 예를 들어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가 즉시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이 여기서는 굉장히 장점이죠. 마약상은 익명 메신저 속으로 숨어들어 화면 속에서 거래합니다. 빠른 국제 물류망까지 마약이 국경을 넘는 통로는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익명 메신저를 통해 어렵지 않게 마약 유통망을 만들 수 있는 현실. 기존 수사 방식으론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밀수 자체도 지금 해외에서 들여오는 단가가 좀 싸져가지고 손쉽게 하고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게 과거에 없었잖아요. 근데 텔레그램으로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 마약 판매상이랑 그냥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보 없이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보를 받았을 때도 바로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생생한 제보가 없이는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사건들 가운데도 내부 제보가 결정적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공범도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 중입니다.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수사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기 신분을 다 드러내고 들어갈 수가 없고 당연히 아이디나 익명화 처리, 가명 처리를 하고 들어가는 이제 것이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좀 더 자유롭게 수사가 가능하려면 이런 이제 신분을 위장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규정들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이런 이제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수사 기법으로 가려면 이제 적절히 대응하려면 위장 수사 제도의 도입은 필수 불가결하다. 화물차 기사로 일하는 조윤휘 씨. 그도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어머니를 먼저 찾습니다. 납골당에 안 모시고 그냥 같이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그냥 뭐 속죄하는 마음도 있고 또 뭐 나 마약하고 나서 안 좋은 꼴 다 보신 분이 어머님이거든요. 이거는 어머니 올리느라고 매일 일할 때는 매일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어머니가 좋아하던 것들을 이제라도 챙겨봅니다. 뭐 생전에 좋아하시던 거 그냥 콜라 올려드리고. 예순이 넘도록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빌고 또 빕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 줘가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약 안 하게끔. 잘 아시니까 어머님이. 지금은 마약에 중독돼 흘려보낸 세월이 40년. 마약을 하고 하는 행동들을 집 식구들이 다 봤었으니까 자식들도 다 보고 집에 불도 질러보고 뭐 못할 거 안 할 거는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는 뭐 다행히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20대에 시작한 마약으로 17차례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이 그의 삶은 무너졌고 가족과도 멀어졌습니다. 우애는 이제 조금 있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마약으로 몸이 망가져도 중독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지금 60 되기 전에 다 죽었어요. 안 걸리고 진역 저처럼 안 살고 이랬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보면 돼요. 일단 두려웠어요. 내가 또 들어갈 것 같고 그게 두렵다 보니까 진짜 끊고 싶었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청와대에 가서 1인 시위를 해야 되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다시 마약에 손댈까 두려워 거리로 나섰습니다. 중독자에게 치료 기회를 달라고, 중독자를 만든 판매자는 엄벌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진짜 판매하는 사람들은 구속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상선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면은 그냥 하선이라도 그냥 하나 내려놔라. 그래야 너 형량에 조금 어떤 도움이 되지 않냐. 그렇게 갖고 회유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대부분 보면은 진짜 상선은 불지 않고 그냥 같이 이렇게 뭐 투약했던 사람들만 해갖고 뭐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재활 중독이 치료가 돼야지만 내 경험으로다가 일단 중독을 좀 치료를 해줬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 더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61, 조윤희 씨는 이제야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저축을 해보는 것도 모두 처음입니다. 일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꺾일 때도 됐고, 예?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 되고, 이제 진짜 저거 하면은 끝이 아니라 이제 그냥 죽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약 없이 지낸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며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막 되찾은 겁니다. 야당 활동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해왔던 태승 씨. 그의 하루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일어나자마자 명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사 문구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필사하고 그날 이제 약간 행동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뭐 오늘 뭐 갈망이 찾아온다라거나 뭐 위험할 것 같은 일이라던가 뭐 이런 거 그냥 하루에 이렇게 약간 재생해보면서 뭐 그런 거 적고. 회복을 우선으로 두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론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회복의 길은 기나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지와 응원이 꼭 필요합니다. 아, 하이맘. 나는 또 너에 대해서 믿는 거가 있잖아. 이렇게 잘 이겨낼 거라 생각해. 근데 그 모든 것은 한 번에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는 시행착오가 겪고 그리고 일단 포기 안 하고. 그 집은 아빠가 안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호해줄 막이 조금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 약간 조금 마음이 울컥했어요. 너무 제일 죄송하죠. 이게 이렇게 세 번째인데도 아직까지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잘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죠. 마약과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질적인 수사를 하고 공급사범과 투약사범으로 나뉘잖아요.
공급사 보면 원흉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벌에 처해야죠. 근데 그것도 뭐 전문적인 그런 공급책들. 근데 이제 투약자들은 중독 환자들이거든요. 그 치료가 안 되면은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병상. 그러니까 치료를 제대로 해가지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죠. 다만 투약자들은 물론 범죄 행위죠. 단속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단속을 하되 단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마약 유통은 갈수록 교묘하고 은밀해지고 수사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국내 마약 범죄의 빠른 확산세를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 마약 범죄가 SNS와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간 만큼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채팅방에 잠입해 범죄 과정을 확인하는 수사 방식, 온라인 위장 수사 합법화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021년부터 온라인 위장 수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장 수사로 인해 범죄 유도나 과도한 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도 있어 정보원 보호까지 포함한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점점 더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마약. 이제 진화하는 마약 범죄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긍정적인 것도 하나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지금 이제